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40만 명 넘게 늘어 8월 이후 석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 허리인 40대 고용률 감소는 21개월 연속 이어졌고 제조업 일자리도 같은 기간 8만 개 넘게 줄어 19개월째 감소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로 낮추고 최근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률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2.3%로 올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걸로 내다봤는데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변수로 꼽혔습니다. 정부가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바꿔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법 위반 우려가 있거나 주주 제한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정관 변경과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본격 개입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정부가 기업 경영을 좌우하는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4%에서 2%로 대폭 낮췄습니다. 내년도 전망치도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더 낮은 2.3%로 내려잡았습니다. 첫 소식 임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KDI는 성장 둔화의 핵심 이유로 투자 부진을 지목했습니다. 투자 쪽에서의 부진이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그 제조업 부진이 이제 민간 소비 쪽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좀 낮아진 걸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글로벌 교역 감소로 수출이 줄어들면서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개선되면서 올해보다 성장률이 소폭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근거로 올해 부진했던 설비 투자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로 돌아서고 이 덕분에 수출도 반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 투자도 건축 부분의 감소를 SOC 등 토목 부분이 상쇄하면서 올해보다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20만 명대 초반의 증가폭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경제를 가늠할 변수로는 미중 무역 갈등과 브렉시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상황이 지목됐는데 만약 이들 변수가 악화된다면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KDI는 이어 올해와 내년 모두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이라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시경제정책 방향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어떤 밸런스 믹스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KDI는 특히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향후 6개월 안에 기준금리를 한 번쯤 더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 10월에도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 또 40대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석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증가했고 고용률도 나아졌다고요. 네, 10월 취업자 수는 2,750만 9천 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41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석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한 겁니다. 이번 취업자 증가폭은 2017년 3월 46만 3천 명을 기록한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던 지난 8월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8월과 9월에 이어 10월까지 석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습니다. 10월 기준으로는 1996년 이후 23년 만에 최고입니다. 네, 긍정적인 소식이긴 하지만 아직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20대와 50대, 60세 이상에서 각각 8만 7천 명, 10만 8천 명, 41만 7천 명 늘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30대와 40대는 각각 5만 명, 14만 6천 명 줄었습니다.
고용률은 20대와 3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유일하게 40대에서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제조업 취업 한파도 이어졌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8만 1,000명 줄었고 도소매업도 6만 7천 명, 금융 및 보험업도 5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올 10월 실업자 수는 86만 4천 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10만 8천 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3%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국민연금이 오늘 공청회를 열고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중점 관리 기업, 이른바 블랙리스트 기업에 대해서는 이사 해임까지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먼저 오늘 발표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인데요. 기업의 배당이나 임원의 보수 한도 적정성, 횡령이나 배임 등 경영진의 사익 편취 문제로 기업 가치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개선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고 이후에도 개선 노력이 없으면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인데요. 기업의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해 이사 해임 주주 제한을 상정하거나 특정인을 사회이사나 감사로 선임하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의 이사가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이사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또 투자 자산을 선택하는 중요 요소에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지배구조와 환경, 사회적 책임도 고려하는 책임 투자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네, 김 기자.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곽관훈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전문성에 의문이 붙는 기금위가 경영 참여를 하면 기업의 부담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주주권 행사가 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책임을 묻지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이동구 참여연대 변호사는 사익 편취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데 전문성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 경영 환경이 더 좋아지도록 하는 주주권을 통한 정당한 개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책임 투자와 관련해서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고 2023년인 시행 시점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무선 충전기, 전기 제품 이용 많이들 하시죠? 그에 따라 전자파 노출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생활 제품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최나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생활 제품과 공간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했습니다. 측정 대상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국민 신청을 받아 선정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LED 마스크, 이동수단부터 미용기기까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전기 제품입니다. 실험 결과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나 전동 킥보드 등 11종의 전자파가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시내버스 등 생활공간 전자파도 인체보호 기준 대비 1에서 3% 정도의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의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거치했을 때 인체보호 기준 대비 2.22%로 측정됐지만 거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10cm 거리 기준으로 최대 6.8%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이지만 전문가들은 주의를 권고했습니다. 무선 충전기는 이제 휴대전화가 충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신호를 내보냅니다. 잘 때나 머리맡에 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좀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전자파를 낮추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좁은 책상에서 무선 충전기를 쓰는 경우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자세한 특정 결과는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LG의 올레드 TV가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가 꼽은 올해 최고의 TV로 선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올해 판매된 TV 중에 LG 제품이 1등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컨슈머 리포트는 올해 판매된 TV 200여 대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LG 올레드 TV가 최고였다고 밝혔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LG 올레드 TV가 고화질 또 초고화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소니 OLED TV도 LG전자 올레드 TV와 함께 최고의 TV로 꼽혔는데요. 특히 사람이 실제 보는 것과 비슷하게 밝기의 범위를 설정하는 성능 면에서 LG OLED TV가 소니의 OLED TV보다 크게 앞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지난 몇 년간은 LG OLED TV가 상위권을 싹쓸이 해왔지만 올해의 경우 소니 OLED TV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기자, 삼성전자 TV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네, 상위 20위권에 LG OLED TV는 11개 모델, 또 삼성 QLED TV도 4개 모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LG는 삼성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또 삼성은 LG의 근거 없는 비방을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회사가 맞대소 중이기도 합니다. LG는 삼성TV가 블랙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또 삼성은 LGTV가 번인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두 회사가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 하면 역시 의식주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이 같은 인식이 일부 뒤집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광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입고 먹고 사는 것, 이 의식주는 오랫동안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3년부터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소비생활 지표에서도 의식주는 우리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 분야 1위부터 3위까지를 나란히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그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식과 주는 위상이 여전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의류가 밀려나고 금융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의류는 병원 의료와 교육 다음인 6위까지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우선 지갑이 얇아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소비가 옷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최근에 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류 소비의 중요도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2012년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기가 저점을 찍고 서서히 회복하고 있던 지난 2013년과 2015년에는 중요한 소비로 의류를 꼽은 소비자가 11.2%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경기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17년에는 12.6%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9%대 초반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의류의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해석 말고 상대적으로 금융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몇 년째 이어지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핀테크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에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수치로 봐도 앞서 보셨던 의류의 중요도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과는 달리 금융은 지난 2013년 2.1%에서 올해 11.4%까지 쉼없이 올랐습니다. 무엇을 입느냐보다 안정된 미래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간접 거래를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도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반면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계열사와 내부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익 편취 규제 심사 지침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가입이나 갱신, 분쟁 조정 같은 자동차 보험의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 종합 포털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종합 포털 사이트가 국토교통부나 손해보험협회 등 따로 흩어져 있는 각각의 차보험 관련 사이트를 한데 모아 개별 목적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이나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차보험 관련 중요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고 보험사별 약관 등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14조 원 이상 삭감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재정이 전혀 역할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간 활력이 둔화됐을 때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제도 시행 이후 거래한 실물증권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부터 유통, 권리 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전면 시행으로 현재 실물증권의 전자증권 전환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실물증권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등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품질경영대회를 열어 품질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에 모두 439점의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7나노 극자외선 생산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가동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정상섭 산무가 받았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문턱 낮춘 주택연금 가입. 고령화가 가팔라지면서 인구 대책을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후 자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고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 게 골자라고 하는데요. 경제부 손석우 기자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완화해서 이 가입 그 대상을 대폭 늘렸다. 이게 좀 눈에 띄네요. 네, 우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요. 기존엔 60세였는데 이게 55세로 낮아졌습니다. 즉 55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경제구조상 경제활동 인구의 은퇴 시기가 점차 빨라지면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그 중간에 끼이는 소득 공백을 주택연금으로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고가의 주택도 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택 가격 상한선도요,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 9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공시가 9억 원은 시가로 환산하면 대략 1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아울러 전세를 준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가입 자격을 완화하게 되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은 기존 400만 가구에서 120만 가구가 추가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 그렇다면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완화되는 기준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먼저 55세 가입자가 시가 3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보시는 대로 매월 46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같은 55세 가입자가 이번에 대상에 포함된 공시가 9억 원짜리, 즉 시가로 환산하면 13억 원 정도가 되겠죠. 공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월 129만 4천 원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알아둘 것은 이 연금 환산 상한선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시가 9억 원이 최대치라는 것입니다. 공시가 9억 원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로는 13억 원 전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 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공실주택인 경우에는, 즉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주택들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용 연금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월 25만 원가량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눈에 띄는 개선점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이 보장성과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퇴직연금 도입은요, 앞으로 의무화될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퇴직금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고요. 그리고 퇴직급여를 장기간 연금처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이 넘게 되면 연금 소득세율을 10%포인트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퇴직연금의 운영 방법이 다양화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예금이나 적금 이자만도 못한 경우가 많아서 직장인들의 원성을 샀는데, 수익률을 높일 대안으로 전문적인 금융사가 알아서 운용하는 1인형이나 또 사전에 지정한 상품에 자동 가입하는 디폴트 옵션 등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개인종합자산관리 ISA 계좌를 연금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만기가 다 된 ISA 계좌에 개인연금을 추가로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요. 또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 공제 한도를 연 200만 원 확대를 해서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정몽규의 모빌리티 그룹.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눈앞에 둔 HDC 현대산업개발이 그룹 청사진으로 어제 종합 모빌리티 그룹을 제시했습니다. 모빌리티가 뭔지, 건설회사의 항공사 인수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먼저 어제 정몽구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간담회를 열고 좀 포부를 밝혔는데 좀 발언 내용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소회를 묻자 정몽규 회장이 발언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초우량 항공사로서 경쟁력과 기업 가치가 더 모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HDC 그룹은 항공산업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모빌리티 그룹으로서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보셨듯이 여기서 정 회장이 말한 모빌리티는요, 우리말로 의역하면 탈 것, 이동수단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아시아나 인수로 HDC가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그러니까 종합 이동수단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 발돋움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이 건설사가 모빌리티를 지향한다.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정 회장의 가족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뜬금없지도 않은데요. 네. 정 회장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1호차, 그러니까 현대차의 포니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고 정세영 명예회장인데요. 현대그룹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현대차의 경영권은 조카인 정몽구 회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세영 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의 명예회장을, 아들인 정몽규 회장은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1999년 현대차 이사회 당시 영상을 함께 보시죠. 제가 32년 동안 자동차를 했는데 이제 정보화 시대다, 그다음에 세계적인 자동차 구조 조정이다. 근데 이제 제 나이 가서는 그걸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젊고 패기 있고 용기 있고 이런 사람이 이 회사를 맡아서. 보신 것처럼 아버지 정세영 회장이 1999년에 이때 자동차 산업에서 손을 떼기는 했는데요. 고 정 회장은 포니정이라고 불릴 만큼 자동차 사업에 애착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아들 정 회장이 부친의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항공산업을 인수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몽규 회장의 인수 의지가 이번 베팅 금액에도 좀 반영이 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인수 희망가로 2조 5천억 원 정도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경쟁사인 애경과 비교하면 1조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애경에 비해서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면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과감한 베팅 때문일까요?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인수로 현대산업개발의 앞으로 미래가 좀 불투명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룹의 현금 대부분을 본업인 개발이 아니라 항공업에 몰아서 투자를 했다는 거, 항공과 건설 분야 간 직접적인 시너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또 한 가지 건설업만큼이나 항공업 역시 경기에 민감하다는 점 등이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이런 우려를 빠른 시일 내에 잠재우는 게 아시아나 인수 후 정몽규 회장이 첫 번째 해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데이터 3법이 가져올 변화. 여야 3당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1년 넘게 발목이 잡혀 있던 이른바 데이터 3법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요. 데이터 3법이 처리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산업부 정인용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이 데이터 3법에 대해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가명 정보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이었는데요. 이 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했던 이 산업계에선 이 법이 통과되길 기다려왔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이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 처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이 데이터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산업계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 분야는 데이터가 기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데이터 수집과 반복적 사용이 용이해집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학습해야만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 유통, 의료 등의 분야에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데이터를 그러니까 손쉽게 좀 쓸 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죠. 네, 일단은 그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청년 등은 현재 1금융권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이 개인의 비금융 정보를 이용한 신용평가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미 중국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파일을 통해서 저 농촌이나 어촌 같은 데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할 경우 한 10만 개의 데이터를 가동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신용 분석을 해서 대출 여부와 금리 수준을 결정해주는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의료계의 경우 이 법이 통과되면 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약 6조 건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한 질병 진단과 예방, 신약 개발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부 시민단체에선 이 가명 정보를 활용해 개인을 재식별할 가능성이 있고 또 동의 없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이 데이터 3법과 관련해서 정부 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국회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가명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통한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에서 여러 가지 처리를 거쳐서 개인이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공격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가명 정보는 해킹을 할 수 없게, 해킹해서 이 암호문을 풀 수 없게 하는 어떤 연구가 돼야 될 거고.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한화, 경영권 승계 첫발. 오늘 하나그룹의 계열사 한화시스템이 증시에 대비했습니다. 하나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이 내용 역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이란 기업이 상장을 했다던데 시장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네, 하나시스템 상장 첫날 주가는 부진했습니다. 공모가 12,250원보다 더 낮은 11,600원으로 거래가 시작됐고 4% 정도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하나시스템은 2015년 한화가 인수한 삼성정밀 방산 부문과 IT, SI 사업을 하던 한화 SNC가 지난해 합병하면서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방위 산업이 IT와 결합하는 게 늘어나면 하나시스템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증권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그런데 이 회사가 하나그룹의 이 경영권 승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하나시스템 상장으로 김승현 회장의 새 아들이 하나그룹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강해졌습니다. 하나시스템 지분 14.48%를 H솔루션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김 회장의 새 아들이 H솔루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상장으로 새 아들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H솔루션이 지분 39%를 보유한 하나종합화학도 내년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H솔루션을 발판으로 한화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식은 합병입니다. 하나그룹의 지배 구조는 주 한화가 실질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H솔루션이 에너지, 화학, 방산 분야에서 또 다른 지주사 역할을 하는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와 H솔루션을 합병해 지배 구조를 개편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있었습니다. 현재 김 회장 아들들이 보유한 주 한화 지분은 7%대입니다.
안정적인 지배를 위해서는 지분을 더 늘려야 하는데요. H솔루션의 가치가 높을수록 합병했을 때 새 아들이 가져가는 주 한화 지분도 많아집니다. 또 다른 승계 방식은 H솔루션이 보유한 한화 시스템 지분을 모두 팔아 승계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분 매각은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는 18개월 뒤에 가능해집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그룹의 경영권 승계구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력한 건 장자인 김동관 하나큐세 전무가 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김 전무가 한화의 기대 사업인 태양광을 맡은 것부터가 경영권 승계 절차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음 달 하나그룹 임원 인사에서 김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해 경영권 승계에 무게를 실어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이 새 아들에게 분할될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태양광, 방산 등 제조업은 김동관 전무가, 차남인 김동원 하나생명 상무가 금융 계열사를 맡을 것이란 시나리오입니다. 김동원 상무도 다보스 포럼 등 중요한 행사에 참석해 경영권 승계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퀴즈플러스 계속해서 집중진단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집중진단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오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과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지침과 관련해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인데요. 다만 과도한 경영 개입에 따른 기업들의 반발이 크고 연금 사회주의를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들 아실 테지만 이제 지난해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 간략히 먼저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연기금은 주식 투자가 주요한 투자 대상 자산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연기금 가입자를 대신해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연기금 운용 자산의 그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모범 기준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범 기준은 소위 연성 규범이기 때문에 네. 법적 이행 의무는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죠.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은 그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요. 또 그 운용 방식이나 절차, 대상 등에 대해서 자율적인 도입이나 이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이었죠. 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때 주요하게 작용했던 게 바로 방금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스튜어드십 코드였는데요. 결국 고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당시 이 국민연금의 시장 역할론을 두고 상당히 좀 이슈가 많았던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우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쉽게 나오지는 않는 특이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한항공은 정관상 이사의 연임 또는 선임에 있어서 3분의 2 이상의 주주 찬성을 얻어야 하는 특별 결의 요건으로 정관을 변경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 회장께서 연임을 위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어야 되는데 만약 보통 결의, 즉 과반수 이상이면 통과되었을 안건인데 66.6%에 약간 모자라는 찬성을 얻음으로써 안건이 부결된 특이한 사례고요. 대부분의 주총 안건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최대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이 10% 이하고 10% 넘어가는 기업의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연금이 설사 반대를 하더라도 다른 기관 투자자의 협조가 없는 한 사실 내부 지분율, 즉 경영진의 우호적인 지분율이 많은 국내 기업의 상황에서 이 표대결에서 이긴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 내용을 단계적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오늘 그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공청회를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핵심이 된 내용들이 어떤 건가요? 네, 이미 기존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관련한 내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경영을 참여하는 형태의 어떤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한을 뒀었는데요. 이번 공청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에 이사 해임을 권고한다든가 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요구한다든가 같은 주주 제한을 우리가 경영 참여형 기관 투자자의 주주 제한으로 보는데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운영의 대상을 좀 더 넓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이렇게 기준과 원칙을 세분화시킨 것은 주주권 행사에 대한 논란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그 해석이 가장 맞고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또는 이러한 주주 행동주의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많은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과연 어떤 요구를 해올지에 대해서 그 시기 또는 절차, 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 투명한 방법론이 공개돼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대응하기가 좋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이러한 기준을 공개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세부 내용을 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이 국민연금이 630조 원이 넘는 거대 자본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투자한 금액만도 130조 원이나 됩니다.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이 또 3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모든 기업이 국민연금이 개입돼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모든 기업에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경영 참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아마도 기존의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내부 조직의 인원이나 또는 역량 또는 경험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이러한 주주권 행사 과정을 관리하게 되고 또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영 참여형의 주주 제한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위원회는 일상적으로 열리는 회의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열리거든요. 따라서 1년에 이러한 적극적인 경영 참여형의 주주 제한을 할 수 있어도 그 숫자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단계적으로 대상 기업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투명한 기준과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엔 비공개 대화를 하고 그러한 주주로서의 요구사항을 경영진이 잘 안 들어줄 경우에는 중점 대상 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시장에 공개하고 그래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 이러한 경영 참여형의 주주 제한을 한다는 것이 절차상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 전체가 한 1년에서 2년 또는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릴 수 있고 이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간 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위헌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위헌이든 합법이든 간에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찌됐건 우리의 목소리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교수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가장 반론은 미국에서 처음 나왔던 연금 사회주의입니다. 그 배경은 아무래도 근로자, 종업원 등등의 가입자로 기금이 모아졌기 때문에 만약 그 투자된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할 때 근로자 또는 보다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요구하면 어떻겠는가 하신 거에 대한 우려였는데요. 사실 이는 기우였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연기금의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주주로서의 선관 의무를 상당히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이 이제 경험으로 확인이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연금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와 정부 산하의 조직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정부가 어떤 기업에 대한 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어떤 지배구조 정책이나 등등을 요구할 때 과연 국민연금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인 그리고
연금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영 참여로 인한 기업 경영의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이번 세부 지침을 좀 보면 횡령이나 배임 같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이사 해임까지 요구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의 반발이 당장 커질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른 것입니다. 예. 지금 우려하시는 경영 참여형이라고 우리가 구분하는 것도 사실 미국에서 5% 공시룰에 적용되는 어찌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사례고요. 예. 유럽 같은 국가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러한 5% 공시룰 적용에 있어서 어떤 거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에 따른 그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경영진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 이사의 선임 등을 반대하는 주주 제한이 이미 오랜 관행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과연 한국에서 그런 것들이 없었던 상황에서 경영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회이사나 이 감사 선임을 추진하는 내용 또한 기업들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 경영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논란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경영권이란 말을 쓰고 서구에서는 컨트롤 라이트, 지배권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 지배권은 정확히 주주가 주총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그러한 우호적인 주주를 확보하는 것에 달려 있거든요. 결국 경영자가 많은 지분을 가질수록 지배권이 늘어나는 것이고 적은 지분을 가질수록 지배권은 줄어드는 것이죠. 따라서 이사를 선임하는 이유도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이사회 구성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지배권을 확보하는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사를 해임하는 행위는 경영권의 위협이 된다 또는 이러한 지배권의 결정적 위협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 등에서 관찰되는 경영권이 아예 교체되는 형태의 이사회 장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설사 한두 명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해임하는 제안을 하게 되더라도 과연 그것이 경영권의 도전이 되는 것인지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 또 특히 이제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가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은 없습니까? 그거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경영에 개입한다고 선언을 했을 때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직접적인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가 나쁘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찌 보면 예를 들면 아시아 지배구조위원회 같은 데서 평가하는 결과인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가가 심지어는 동남아 국가, 말레이시아나 태국 국가보다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현상이 나타나고 많은 투자자들은 이러한 것의 주된 원인이 나쁜 지배구조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기관 투자자의 기업 경영 감시 기능을 좀 활성화해서 이러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때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기대하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이 족쇄로 여겨졌던 이른바 5%를 완화 방안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서 손해를 줄이겠다는 목적이겠지만 이 역시 경영권 경영 간섭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5% 공시룰은 기본적으로 기존 경영진이 자기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로 이해를 하고요. 그 5% 공시룰의 이제 기원은 영미식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수용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5% 공시룰과 한국의 룰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영미식 5% 공시룰, 즉 주주 제안을 통해서 이사 등의 해임을 원하는 그런 참여의 경우 더 엄격한 공시 요건, 예를 들면 5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고 그 조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계속 공시해야 되는
또는 자금의 출처 등을 설명해야 되는 공시 의무가 훨씬 강화된다는 특색을 갖는데 사실 이러한 경영 참여행에 따른 구분은 미국식 제도, 즉 미국은 우리와 달리 흔히 경영권의 교체가 일어날 정도의 적대적인 M&A가 많이 일어나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우리나라는 적대적 M&A가 성공한 사례가 아주 작은 기업에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즉 경영권 교체를 사전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 오프 공시룰이 우리나라는 좀 과도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 금융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공시룰을 좀 더 완화하는, 특히 경영 참여의 범위를 좀 더 줄여서 보다 일반적인 단순 투자의 범위를 늘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만약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책임 소재 논란을 피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 개입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연금 가입자의 그 기금 가치에 손해가 되는, 결국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연금의 고갈을 빨리 가져오는 이슈와 연결되는데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선관 의무의 위반이죠. 예. 사실은 이미 그 과거에 있었던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때 국민연금의 그 실무 투자 책임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국장 등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을 진 바 있고 예. 사법적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연금 가입자의 그런 기금 가치에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상당한 엄벌이 적용될 것으로 또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국민연금의 이 주주권 행사, 이 선관 의무 문제, 또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향후 이 제도가 어떻게 좀 보완돼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스스로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많은 실무자들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는 때로는 투자, 기업의 주식과 관련한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다른 의도를 가질 수 있거든요. 예. 특히 그 의사결정 구조의 정상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관료 그리고 사용자 측, 즉 기업 측 대표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서로 이해가 굉장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주주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은 구조상 굉장히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을 못하거나 또는 과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된다고 봅니다. 서구에서는 그러한 최종적인 주주권 행사의 의사결정을 전문위원회 또는 내부 조직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게 법령상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주고 그 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늘 지적받고 있는 이 독립성 확보 문제를 지적을 끝으로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경기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됐고요. 오늘 밤 11시를 기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강릉은 영하 1도, 대전은 1도로 시작하겠고 오늘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낮아지면서 수능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종일 춥거나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오늘 밤에 비가 그치겠고요. 아침 기온은 속초 0도로 시작하겠고 낮 동안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구는 2도, 전주 3도로 시작하겠고 낮에도 9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내린 비가 얼어 내일 아침에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평소보다 일찍 서두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퓨지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